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아듀 2020 시장을 점검하는 그런 시리즈로 3편을 올렸었는데 오늘 파이널 마지막 버전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보통 제가 한 20년 전에는 그 종각에 나가서 그죠? 스마트폰도 없을 시절에 이제 제야의 종소리 듣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뭐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코비드 19이 많은 문화 활동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활동을 많이 변화시킨 2020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0 파이널 그런 리뷰와 함께 올해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마지막 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자주 찾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제가 이름을 외울 것 같아요.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우 감사하고요. 그만큼 또 제 채널에서 얻어 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는 좀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시장을 올해처럼 데일리 시황과 주말에 위클리 시황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을 똑같이 올리긴 할 텐데 좀 시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커뮤니티에 좀 제가 패턴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 좀 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내년도 투자할 때 어떤 방향을 봐야 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또 전문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요. 일단은 시장의 그 흐름을 항상 캐치업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 속에서 투자의 어떤 방향을 찾으려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읽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분이라는 시간이 한 영상당 길어 보일 수 있지만 20분 동안 제가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의 리포트를 읽는 것들을 또 압축해서 제 생각을 함께 전달하는 것들이 투자의 인사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뭐 궁극적으로는 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국 주식 투자하는 거고 삶의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지 돈을 결코 뭐 잃고 싶어서 그쵸? 돈을 조금은 그냥 재미삼아 하려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채널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어떤 영상들이 뜨는지 알람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 꼭 해주시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성과 비교부터 좀 해볼까요? 이 부분은 거의 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은 1월 1일 우리 시각 새벽까지 마지막 거래일까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 비교는 힘들겠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빼고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분석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요게 얼마 전에 제가 데일리 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거의 700% 가까이 올랐죠. 그쵸? 이게 뭐 YTD는 아니지만 거의 올해 한 해 S&P 500개 기업의 성과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 AMD가 상당히 약진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배 넘는 수익률을 올랐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YTD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인텔을 공격을 했죠. 전략을 변화시켜야 되고 삼성전자와 TSMC에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만큼 반도체에
업계의 변화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AMD가 인텔을 따라잡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역시 시장의 변화에 상당히 그런 변화를 주는 기업들은 여기서 더 크게 살아남는 거고, 아직은 시가총액이 인텔이 더 크지만 사이즈로 보더라도 AMD가 내년에는 인텔을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예전에 뭐 10년 전 치면은 인텔과 AMD의 상대도 안 되는 기업이었죠.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정말 많이 큰 회사 같고요. 그죠? 애플도 올해 상당한 약진을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상당히 수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가 올해 조금밖에 못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온라인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초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마존도 빅테크 기업인 만큼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나 여러 가지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데 다 안 좋았습니다. 시클리컬이 되게 안 좋았고 결국 나스닥,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한 장에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그림 같아요. 그죠? 전통적인 금융주들도 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S&P 500 지수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올해 연초 1월 2일날 3257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30일 어제까지 종가가 3732포인트. 그러면 YTD로 14.5%의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다우존스는 어떻습니까? 거의 3만 가까이 28,868포인트에 시작한 지수가 급락을 했었어요. 19,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3만 포인트 올라서 정말 많이 올라 보이지만 올해 그냥 연초 대비는 불과 5%. 이건 왜 그렇죠? 시클리컬, 그죠?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고 아까 봤었던 정유주들 이런 시가총액이 좀 큰 전통 캐퍼 공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캐퍼를 갖고 있어야 됐던 전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차지하는 30개 종목이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생각보다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IT, 소프트웨어, 그죠? 빅테크라고 불리는 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종합주가 지수도, 그리고 이게 테슬라도 있었고요. 그죠? 네. 나스닥은 41.5% 대단합니다. 코로나 때 빠진 것까지 치면은, 그죠? 2배 좀 덜 올랐지만 코로나 전으로 쳐도 S&P 500과 다우존스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올해 결국 시클리컬 그리고 vs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빅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빅테크 아니면 IT 이런 쪽으로 비교하면은 이쪽이 완전히 승이었다. 그죠?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갑니다. 옛날에 미국이 기침하면은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디커플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업종과 종목의 흐름은 저는 비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르는 종목을 잘 분석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수익률을 주식 투자에서 이룰 수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올해 연초에 2175포인트 1월 2일날 종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 배당락 지수까지 하면 거의 2900포인트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YTD로 30% 거의 역대급으로 연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1년 IT 버블 때를 빼고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지수는 사실 2000포인트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가총액이 되게 작았을 때 작은 종목들이 엄청난 랠리를 이루면서 지수가 올랐었거든요. 지금과는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잊고 치면은 코스닥은 연간 YTD 43.6% 이게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여기서 개별 종목들은 당연히 더 많이 올랐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랑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11월 3일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코로나 때 회복한 그런 여기 코로나 때 급락했다 회복했던 증시가 요때 급등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도 급등했고 지수도 급등했고요. 그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가 급등이 코스피 레벨업의 중심은 됐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뭐 한 10개에서 15개 종목이 지수의 상승을 같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상속세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죠? 거의 상속세만 11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면서 특별 배당이 나올 거고, 이 특별 배당은 이 메리츠증권 자료인데 그동안 누적 배당액을 치면은 특별 배당으로 9조 원에서 뭐 많게는 10조 원 가까이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보다는 결국에는 반도체 그죠? 업황에 대한 회복, 슈퍼사이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던 것 같고요. 그게 선반영으로 주가를 레벨업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특별 배당이 알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이 되게 짭니다. 배당이 짜요.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들이 시가 배당률로 4에서 3% 주고요. 삼성전자도 시가 배당률로 2%를 넘어간 적이 사실 없었어요. 올해 특별 배당을 하면 2%를 좀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배당이 짭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정책이나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이 나서서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많이 나왔었던 게 시장 이슈였는데요. 올해 배당금이 34조 원 규모로 약간 역대급 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배당이 낮죠. 미국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6%가 넘거든요. 어쨌든 국내 기업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 빼면은 배당을 정말 짜게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적게 주는데 삼성전자가 전체 배당의 45%? 야, 이거는 뭐 배당을 주는 거냐. 이익이 나도 배당을 안 주는 회사도 엄청 많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장 기업들이 좀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즉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와 같이 가는 맥락이어야지, 투자를 해주는데 그 이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한 뉴스페이퍼에서 좀 가져온 건데, 이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치면 시가총액이 이제 600조가 얼마 안 멀었습니다. 600조가 얼마 안 멀었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약. 그죠? 테슬라를 내년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테슬라가 같은 맥락으로 올해처럼 많이 오르면 못 따라잡겠지만 따라잡지 않을까. 근데 이익의 레벨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보다 이익은 월등히 잘 내고 있죠. 그죠? 근데 테슬라는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땡겨와가지고 결국 유동성, 수급이 밀어 올린 거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리레이팅이 됐고 내년에 더 그런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한 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역시 이 동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는 뭐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용어를 따서 신문에 어필되고 그러면서 거의 유행어로 됐는데요. 올해만 47조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판 물량을 다 받고도 더 산 게 개인이었고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 비중으로 작년도에 44%인가 47%에서 20% 이상 올라갔고 거의 70% 가까운, 즉 3분의 1을 개인이 거래 비중을 차지하는 신기록을 채워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매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금지된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금리의 고착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시장 규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개인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 초청년층 묻지마 투자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묻지마 투자가 위험하긴 한데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이런 문화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청년층이 꼭 돈을 모아서 대출해서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 좋은 주식을 사서 그죠?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미국처럼 그런 문화가 주식시장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요, 다 아실 거예요. 즉 2020년에 결국
우리나라에 아까 코스닥은 40% 넘게 올랐고 코스피도 30% 넘게 올랐지만 삼성전자도 물론 거의 40% 가까이 넘게 올랐습니다. YTD로. 자, 이게 반도체 그리고 IT입니다. IT. 반도체는 IT 안에 반도체가 포함되죠.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도 많았고요. 글로벌 지금 코로나 19 모더나에 대한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CMO 관련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뭐 셀트리온, 뭐 그쵸? 복제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여러 바이오 테크 기업들. 이건 뭡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중국 CATL이 여전히 시장의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하이니켈 쪽, NCMA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LG화학, 삼성 SDI, 그죠?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 다 해가지고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요 세 개의 섹터가 올해 결국 시장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내년도 이 핵심이 바뀔 거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더 연속성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자, 이제 2020년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21년 주식시장 그럼 과연 계속 괜찮을까요? 올해 수익 많이 나신 분도 있고 연초에 주식을 원래 투자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 망가지셔서 회복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살아남으신 분들은 여전히 주식 투자를 했지만 올해 잃은 돈을 회복하지 못했고, 야,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 돈을 못 벌었어? 주변에 이러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식 초보일 수도 있어요. 올해 처음 진입하신. 그죠? 연말에 정말 땡길 자금이나 현금이 있었으면은 뭐 크게 먹었을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은 올해 생각보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벌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올해가 변동성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쵸? 그 변동성을 다 이겨내고 투자하려면 특히 신용, 대출 이런 거 안 쓰신 분들은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고요. 이런 거 쓰신 분들은 많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나가리 됐을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상 시장은 되게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1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게요. 일단은 11월 23일 기준으로 각 증권사들이 이게 전망을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올해 아까 마감 지수가 얼마예요? 2774포인트, 2874포인트잖아요. 지금 여기 내년도 전망 그러면 하나도 안 오른다는 건가요? 거의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증권사에서 11월쯤에 항상 그 내년도 목표치를 내놓는데 이 전망 밴드라는 게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전망 밴드 저도 그러면 내년에 2500에서요 4000 사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영업이익, 즉 순이익을 추정해서 뭐 PER을 계산하고 할인율을 계산하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매크로든 정량이든 뭐든 해가지고 결국에 내놓은 되게 수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수가 계속 급락하면 중요하겠죠. 근데 지수가 계속 평균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과거 10년에서도 종목은 계속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보단 종목이 중요하고요. 이런 증권사들의 레벨 뭐가 중요해요? 이 레벨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안 올라가고 다른 거 올려서 지수를 업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 전망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소개해 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2월 29일 날 본 건데 증시 예탁금이 65조입니다. 신용은 19조예요. 그죠?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된 한국 증시는 여전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 뭐 PBR이 1배 이상 올라갔으니 비싼 거 아니냐? PR은 13배 이상인데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PR이 20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비싸도 되고 한국은 PR이 11배, 10배 넘어가면 비쌉니까?
다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저평가됐던 이유는 북한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배당 관련한 배당률도 낮았고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약했고 기업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저는 판도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비교하긴 그렇지만 유럽은 제조업이 거의 없는 국가예요. 관광 국가죠. 그죠? 서비스 산업이고요. 이번 코로나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라는 IT와 자동차라는 제조 산업에 정말 수출 산업에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바이오 아까 얘기한 뭐 2차 전지 그죠? 지금 뭐 자율주행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컨드 벤더 코스닥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TCK 같은 경우에는 싱링을 전 세계에서 물론 이게 약간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주주 구성으로 봤을 땐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되게 글로벌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벨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금융자산 주식 비중이 여전히 최저입니다.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가 제일 비중이 많은 데가 한국이라고 여전히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자금은 결국 이쪽으로 움직인 게 올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그런 시장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부활입니다. 3월 16일 내년도 재개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못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고퍼, 아까 얘기한 바이오나 2차전지, IT 기업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옛날에 소재 장비주들이 뭐 PER 10배에서 20배 줬던 것들이 지금 기본 20에서 3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고퍼주들 공매도 결국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동성은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치면은 사실 올해처럼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만 바라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당국이 미비점을 개선해 차질 없이 공매도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발표가 한 2월쯤에 윤곽은 잡힐 것 같은데요. 좀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소식인 것 같긴 해요. 좀 거의 막연하게 그냥 올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와 어떤 성장 기대감, 밸류에이션도 없는 세 개가 다 없는 그런 그냥 올랐던 기업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년 연말에 보여준 강세장 12월 산타랠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근데 끝나는 징조는 저는 보일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신용장고를 자꾸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초 2020년 연초에 그 예탁금이 27조 원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5조잖아요. 이때 신용장고가 한 8조에서 9조 정도였거든요. 이게 19조죠. 요거 올라간 금액보다 크잖아요. 제가 항상 분모, 분자 이거 보면은 분자가 신용이라고 하면은 분자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분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은 제가 보기에 지금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나오면 이 신용 물량들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분명히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연말에 보여줬던 상승 탄력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얘기한 특별 배당금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 대주주 이슈가 끝나면서 결국 12월 29일, 30일 또 코스닥이 완전 난리였죠. 일부 기업들이요. 반도체 후공정 OSAT 업종도 너무 좋았어요. 뭐 제가 분석 영상들은 9월, 10월에 되게 집중적으로 올렸었는데 얼마나 갖고 계신 분이 있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쵸? 변동성도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공매도 이런 것들. 근데 항상 주식 강세장은요, 제 경험상 리먼 브라더스고 미국의 테이퍼링이고, 그죠? 뭐 유럽의 피그스라고 해서 옛날에 재정유익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강세장이나 그리고 그 강세장 속의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데일리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면요.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가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려면요.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급락이 나오고 나서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일부 조정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주도주를
조정할 때 매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맥락을 보시는 게 맞고요. 내년도 결국 기저효과 얘기하잖아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안 좋았다. 근데 그 기저효과는 이 백신 개발, 백신에 대한 공급이 이미 미국과 유럽은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면 2분기에서 3분기 지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제 정상화, 지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계 트럼프가 좀 중국과 제재하고 세계 무역량을 제재했던 것들을 이 무역량을 재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나라는 또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코스닥의 기업의 이익은 올라가겠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평가는 이미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올해 많이 땡긴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즉 주가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들은 올해보다는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오늘 영상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끝까지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질문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돈 많이 버셨나요? 돈 많이 벌었다는 건 결국에는 개인 투자별로 목표 수익률이 달랐을 거고요. 목표 수익률. 저는 목표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봐요. 목표 수익률. 즉 내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올해 15%의 목표 수익률 참았다. 1,500만 원만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 거야. 이건 100%잖아요. 근데 한 종목 몰빵해서 이럴 수 있는데 여러 종목해서 이거 하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의 목표랑 자기 리스크랑 많이 다릅니다. 올해 주식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몇 년 저처럼 10몇 년 원래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다시 안 됐으면은 쉽지 않았던 장면은 분명하고요. 올해 오히려 처음으로 주식하신 분들은 야 주식 너무 쉽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나는 월급을 얼마 받는데 주식으로 월 한 200에서 300을 무조건 플러스 캐시플로에 넣더라고요. 캐시플로에. 주식이 불로소득인가요? 지금 장이 좋아서 그분은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단 시장이 올해 많이 도와줬어요. 올해 진입하신 분들은 주식 안 하다가 너무 좋다고 다 주변에서 해서 그냥 진입했더니 웬만한 반도체 바이오 기업 샀으면 다 먹었거든요. 사실 많은 어떤 핵심 종목이 아닌 이상 크게 먹진 못했겠지만 손실은 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잡주나 어떤 테마주 이런 거 안 한 이상 아니면 삼성전자만 그냥 편하게 샀었어도 꾸준히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캐시플로에 넣은 것 같은데 그분은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락장이 왔어요. 조정장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신용과 대출을 쓰고 있어요. 이자도 감당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올해는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급반등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단식 하락하는 장 나오잖아요. 신용과 대출 쓰신 분은 죽어요. 빨리 판단력을 내세워서 조정하지 않는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시장은 항상 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되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가 되게 좋았던 분들은 오히려 내가 잘했다기보단 그죠? 시장이 도와줘서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실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이죠. 한치 앞을 백신이 나왔어도 예상하기 힘들고 20년 코로나를 물리치고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지만 21년 주식 전략이라고 제목은 제가 올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주가지수가 올라가서 콜옵션을 사고 내일 주가가 갑자기 폭락할 것 같아서 풋옵션을 사고 올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엔 떨어질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주식 투자의 실패 요인입니다.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이분법적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냥 기업의 본질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고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21년 대박 투자 하시라고 제가 기도는 해드리고 기원을 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투자, 꾸준한 투자, 욕심내지 않는 투자 이렇게 하셔서 주식 투자에서 3대가 망한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마음 안 갖게 하는 투자하시길 기원하고요. 제 채널 올해 이제 구독자가 올해 지금 3,314명인가요? 원래 제가 연말 목표 1만 명 정도 세웠고 8월 29일 날 시작한 유튜브 채널인데 9, 10, 11, 12 4개월을 했는데 3,300명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 채널을 이용을 하시되 공부하고 기업을 뎁스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과 인사이트 키우셔서 내년에 조정장이 오고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투자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원래 주식 하시던 분들은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